마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풍을 준비하겠습니다. 1680년 인현왕후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병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음방울을 흔들면 상궁 5명이 달려오고 금박 백자 매화틀을 준비하고 치마를 받쳐주고 뒷정리까지 대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배설물의 색깔과 냄새까지 매일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자유를 잃은 화려한 감옥일까요? 역사책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역사책은 왕비의 의상을 말합니다. 화려한 치마, 정교한 쪽진 머리, 금빛 비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치마 속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비도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조선 왕실의 계급 구조, 여성의 삶, 권력의 본질까지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4시 대전 안은 고요합니다. 왕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몸의 신호를 느낍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 일어나 화장실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왕비가 몸을 움직이는 순간 최소 5명의 상궁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음방울을 흔들고 병풍을 세우고 치마를 받치고 수건을 준비하고 심지어 뒷정리까지 대신합니다. 이것은 특권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감옥일까요? 우리는 흔히 조선 왕실을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서 한 여성은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조선이라는 시대를 다시 봅니다. 계급은 단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자유까지 규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왕비의 화장실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 장면을 통해 이 숨겨진 역사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금기를 깨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구의 이름에 담긴 계급입니다. 세 번째는 재질과 색깔로 보는 신분의 시각화입니다. 네 번째는 음방울 신호와 병풍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궁들의 역할과 뒷정리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설물로 보는 건강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것이 과연 특권인지 아니면 가장 화려한 감옥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역사를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왕의 업적, 전쟁의 기록, 정치적 결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진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왕비는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까? 왜일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왕실의 위엄, 권위, 신성함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중발기와 궁중규식 같은 궁중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왕비께서 필요하실 때 상궁이 매화틀을 올렸다. 단 한 줄입니다.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실은 백성들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습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왕비는 단지 한 명의 여성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공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이런 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유, 지위와 인간성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루이 14세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으로 불렸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바로 기상의례였습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최소 100명의 귀족이 참관했습니다. 세수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심지어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몸이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임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도구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제거되었습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비의 건강 상태, 몸의 변화, 심지어 배설물의 색깔과 냄새까지 모두 기록되고 관찰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의 몸 상태는 곧 왕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높은 지위는 더 많은 감시와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왕비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넓은 궁궐에 살았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조선이라는 시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사실은 계급과 권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왕비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시와 통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선시대 화장실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도구의 이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인데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요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 남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해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실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은 매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요? 궁중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매화틀은 왕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형태와 명칭 모두 신중히 정해졌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라도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달라져야 했고 그 명칭 자체가 계급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언어조차 계급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왕이 먹는 밥은 수라, 왕이 자는 곳은 침전, 왕이 쓰는 붓은 어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왕비가 사용하는 화장실 도구도 특별한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매화틀이라는 이름은 매화의 고결함을 상징했습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사랑했던 꽃 중 하나였습니다. 왕비의 도구에 매화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록 배설물을 담는 도구일지라도 품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위엄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계급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이라도 부자들은 저택, 대저, 빌라라고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셋방, 쪽방, 옥탑방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인데도 언어가 계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요강과 매화틀도 정확히 같은 원리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한 양반의 일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경상도 안동에 살던 양반 이모 씨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인이 실수로 나의 해우를 요강이라 불렀다. 크게 꾸짖어 다시는 그런 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 일기는 178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칭 자체가 곧 신분이었고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곧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양반은 절대로 요강을 쓴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오라고 불러야 했고 왕실은 매화틀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구분이 물건의 형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백성의 요강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투박한 형태였습니다. 양반의 해오는 백자나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약간의 장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의 매화틀은 최고급 백자에 금박을 입히고 매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도구인데도 재질과 장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모든 물건이 예술품 수준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왕비가 사용하는 도구는 비록 배설물을 담는 것일지라도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계급 사회에서는 언어와 물건 모두가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너무나 철저해서 잠깐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재질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명칭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언어와 물건이 계급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현상 말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장면에서는 재질과 색깔이 어떻게 신분을 시각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매화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실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재질, 색깔, 문양 하나하나가 모두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왕비가 사용하는 매화틀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요? 최고급 백자였습니다. 궁중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의 매화틀은 순백자로 제작하되 매화 문양을 금박으로 새겨 넣었다. 순백자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귀한 재질 중 하나였습니다. 흙을 정제하고 고온에서 구워내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왕실과 극소수 양반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백자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귀한 백자로 만든 매화틀에 다시 금박으로 매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금박은 실제 금을 얇게 펴서 붙이는 기술로 당시로서는 최고급 장식 기법이었습니다. 배설물을 담는 도구인데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실의 모든 물건이 왕실다워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이념에 따라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하늘의 아들이고 왕비는 어머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비록 그것이 화장실 도구일지라도 백성들의 것과 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치가 아니라 왕실의 위엄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왕비가 아닌 다른 왕실 여성들은 어떤 매화틀을 사용했을까요? 왕비의 매화틀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세자빈의 매화틀은 백자였지만 금박 대신 은박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주와 옹주의 매화틀은 백자였지만 문양이 단순했습니다. 후궁의 매화틀은 백자였지만 아무 문양도 없었습니다. 같은 왕실 여성이라도 지위에 따라 매화틀의 재질과 장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왕실 내부에서도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각적 상징은 권력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물건의 색깔, 재질, 브랜드를 통해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합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차라도 어떤 브랜드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경제력을 짐작합니다. 조선시대의 매화틀도 정확히 같은 원리였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기의 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1650년대 인조 임금의 후궁 중 한 명이 왕비의 매화틀과 비슷한 것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그 후궁은 즉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궁이 감히 왕비의 물건을 흉내냈으니 이는 명분을 어지럽힌 죄다. 같은 왕실 여성이라도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매화틀을 후궁이 흉내낸 것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신분 질서를 흔든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왕비의 매화틀은 단지 화장실 도구가 아니라 왕비의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함부로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없었고,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 양반들조차 왕실의 매화틀을 흉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해우를 백자나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절대로 금박을 입히거나 화려한 문양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실만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양반이 금박을 입힌 해우를 사용했다가는 참남하다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재질과 색깔,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어기는 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흔드는 범죄였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재질과 색깔,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의 매화틀은 백자의 금박을 입혀야 하고 누구도 이를 흉내낼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브랜드 로고, 색깔, 재질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순간이 많지 않나요? 물건의 시각적 상징이 여전히 계급을 나타내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왕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궁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은방울이었습니다. 은방울은 작은 은방울로 왕비의 침전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이 방울을 흔들면 대기 중이던 상궁들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궁중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께서 은방울을 흔드시면 상궁들은 즉시 매화틀과 병풍을 준비하여 입시한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비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품위에 어긋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은방울이라는 간접적 신호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왕비가 방울을 흔들면 상궁들은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출 체계가 아니라 왕비의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언어의 품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왕실 여성들은 몸과 관련된 어떤 말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같은 표현은 모두 품위에 어긋났습니다. 대신 방울, 눈빛, 손짓 같은 간접적 신호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몸이 너무나 고귀해서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속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방울 신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궁들은 즉시 병풍을 준비했습니다. 병풍은 왕비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왕비가 머무는 대전 안에는 항상 여러 명의 상궁과 나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비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완전히 혼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병풍을 세워서 시각적으로 가리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병풍은 보통 6폭에서 8폭으로 이루어진 큰 것이었고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산수화, 화조화, 때로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병풍은 단순히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왕비의 위엄을 지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프라이버시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장실에 갈 때 문을 닫고 혼자 있을 권리가 있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병풍이라는 간접적 장치로 최소한의 사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조선 중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80년대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왕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인현왕후가 몸이 좋지 않아 밤중에 급히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이던 상궁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일어나 매화틀이 있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상궁이 급히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병풍을 준비하겠습니다.
인현왕 후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병풍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 일화가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왕비께서 불편하신 중에도 예법을 지키시니 참으로 어진 덕이시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비는 자신의 몸이 불편해도 왕실의 예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병풍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왕실의 것이었기에 모든 행동이 예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병풍을 세우는 것도 철저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상궁 한 명이 매화틀을 놓고 다음 상궁이 병풍을 세우고 또 다른 상궁이 수건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최소 3명의 상궁이 동시에 움직여야 왕비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왕비는 병풍 뒤에서 매화틀을 사용했고 그 사이 상궁들은 병풍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혼자 화장실에 갈 권리도 없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은방울 신호와 병풍은 왕비의 품위를 지키는 필수 장치였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왕비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생활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그런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과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비가 병풍 뒤에서 매화틀을 사용하는 동안 상궁들은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체계화된 영역이었습니다. 상궁들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왕비의 치마를 받쳐주는 역할. 둘째, 뒷정리를 담당하는 역할. 셋째, 배설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 궁중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께서 매화틀을 사용하실 때 상궁 둘이 치마를 받들고 한 명이 뒷정리를 준비한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치마를 스스로 들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왕비의 치마는 매우 무겁고 화려했기에 혼자서 들어올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왕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상궁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몸은 너무나 고귀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왕실 여성의 몸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왕비의 몸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도구였기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왕비가 스스로 치마를 들어올리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모든 동작을 상궁들이 대신함으로써 왕비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왕비의 자율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뒷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왕비가 매화틀 사용을 마치면 대기 중이던 상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천으로 왕비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천은 정결포라고 불렸고 한 번 사용한 뒤에는 즉시 버려졌습니다.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몸에 닿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정리가 끝나면 다른 상궁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왕비의 손을 씻겨주었습니다. 이 물도 특별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향기로운 꽃잎이 띄워진 물이거나 약초를 우린 물이었습니다. 왕비의 손을 씻는 물조차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타인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은 자율성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장실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스스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등장합니다. 1720년대 영조의 왕비였던 정성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정성왕후는 어렸을 때 일반 양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에 왕비가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된 후 모든 것을 상궁들이 대신하자 처음에는 매우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비께서 초기에는 상궁들의 도움을 거부하려 하셨으나 대왕 대비께서 이를 엄하게 말리셨다. 왜 대왕 대비가 이를 말렸을까요? 왕비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왕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반드시 상궁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것이 왕실의 예법이었습니다. 결국 정성왕후도 이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뒷정리를 담당하는 상궁도 계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의 몸을 직접 닦아주는 상궁은 지밀 상궁이라고 불렸고 최고 등급의 상궁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매화틀을 치우는 일은 하급 나인이 담당했습니다. 왕비의 몸에 가까울수록 높은 지위의 상궁이 맡았고 배설물을 다루는 일은 낮은 지위의 나인이 맡았습니다. 이것은 왕실 내부에서도 철저한 계급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역할이 위계적으로 나뉘어 있었고 누구도 자신의 역할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왕비는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의 몸은 너무나 고귀해서 모든 것을 상궁들이 대신했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자율성의 완전한 상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과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비가 매화틀을 사용한 후 상궁들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화틀에 담긴 배설물은 즉시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관찰되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궁중발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의 배설물은 색깔과 냄새를 관찰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왕비의 배설물조차 왕실의 중요한 정보였고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학에서는 배설물의 색깔, 냄새, 질감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왕비의 건강은 곧 왕실의 미래와 직결되었기에 매일매일 정밀하게 관찰되어야 했습니다. 왕비가 임신 가능한 상태인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식사가 잘 소화되고 있는지 등을 배설물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이 역할은 의녀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남녀 유별이 철저했기에 남성 의관이 왕비의 몸을 직접 진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의녀가 왕비의 건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남성 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의녀는 매화틀에 담긴 배설물을 관찰한 뒤 색깔과 냄새, 질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왕비의 건강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왕비의 몸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 정보를 매우 사적인 것으로 여기고 타인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그런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의 색깔조차 기록되고 보고되고 분석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중기의 한 기록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1690년대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왕후의 건강 기록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인현왕후의 배설물 색깔이 며칠 동안 어두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의녀는 이것을 즉시 보고했고 내의원에서는 왕비의 식사를 조정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바꿨습니다. 며칠 후 배설물의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다시 일반 식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비의 배설물은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왕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원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왕비의 식사, 약, 일상을 조절했습니다. 왕비의 몸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는 도구였기에 어떤 작은 이상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관찰 기록이 매일 작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녀는 매일 아침 왕비의 배설물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내의원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왕비의 배설물은 정상 색깔이며 냄새도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이 남았습니다. 만약 며칠 동안 이상이 지속되면 즉시 왕에게 보고되었고 내의원에서 특별 처방을 내렸습니다.
왕비의 몸은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왕비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왕비의 사생활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몸 상태조차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의녀와 내의원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왕비는 그저 그 결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의 배설물조차 관찰되고 기록되어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것은 왕비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 정보를 사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과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과연 특권인지 아니면 가장 화려한 감옥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왕비의 화장실 문화를 통해 왕실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백자 매화틀, 은방울 신호, 병풍, 치마를 받쳐주는 상궁들, 뒷정리를 대신하는 시스템, 그리고 배설물까지 관찰하는 건강관리. 이 모든 것이 과연 특권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감옥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는 만민의 어머니이시니 그 몸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이 기록은 왕비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곧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왕비의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왕비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비의 몸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왕비를 만민의 어머니라는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 뒤에는 한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라는 지위는 그녀에게서 이 모든 평범함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과 자유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는 더 많은 제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인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되고 기록되고 평가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한 기록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 일화가 등장합니다. 1800년대 초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순원왕후는 어느 날 대왕 대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쯤 혼자 걸어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왕비는 혼자 걸을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왕비가 궁궐 안을 걸을 때도 반드시 상궁들이 양옆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왕비가 혼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순조실록에는 대왕 대비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업고 걷는 것이니 결코 홀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답변은 왕비의 몸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왕비는 혼자 걷고 싶어도, 혼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왕비라는 상징이었고 상징은 인간적인 필요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대, 다른 문화는 어땠을까요? 유럽의 왕실도 비슷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일상 기록을 보면 그녀 역시 혼자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왕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녀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여왕은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왕이 잠자는 방에도 시녀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왕비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였습니다. 왕실은 개인을 상징으로 만들었고 상징은 인간적인 필요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선 왕비의 화장실 문화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계급, 자유, 인간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왕비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적은 자유를 가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의 시중을 받았지만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가? 기록은 말합니다. 왕비는 만민의 어머니이시니 그 몸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사실 철저한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왕비는 금박이 입혀진 매화틀을 사용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특권일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감옥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높은 지위가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선택,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 왕비의 화장실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금기를 깨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도구의 이름에 담긴 계급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재질과 색깔로 신분이 시각화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음방울 신호와 병풍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상궁들의 역할과 뒷정리 절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배설물로 건강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장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특권인지 감옥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7가지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을수록 자유는 줄어들었다는 진실입니다. 왕비는 가장 화려한 매화틀을 사용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왕비는 가장 많은 시중을 받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타인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궁중발기의 기록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왕비는 한 명의 여성이기 이전에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그녀의 행동, 그녀의 일상 모두가 국가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에 화장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조차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생활이 줄어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비와 오늘날의 공인들은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권력과 자유의 관계, 지위와 인간성의 충돌,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높은 지위나 화려한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선택,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역사적 순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력의 본질, 자유의 의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 왕비의 화장실이라는 교과서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박이 입혀진 백자 매화틀, 음방울 신호, 병풍, 상궁들의 역할, 배설물 관찰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권력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왕비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언어와 물건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요강, 해우, 매화틀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곧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재질과 색깔은 신분을 시각화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백자에 금박을 입힌 매화틀은 왕비의 지위를 눈으로 확인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생활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는 병풍 뒤에서도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성은 지위와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왕비는 치마를 스스로 들어올릴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의 배설물조차 관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화려한 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왕비는 가장 화려한 궁궐에 살았지만 가장 갇혀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일곱 가지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왕비의 삶을 들여다보며 여러분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조선시대의 다른 금기 혹은 다른 시대의 왕실 문화 무엇이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조선 왕비의 화장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과 자유, 지위와 인간성, 화려함과 가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